권혁중의 일타경제 코너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일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의 일타경제입니다.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일부 시간에도 잠깐 전해드렸던 그 SKT 유심 해킹 사건. 네. 많은 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모바일 뱅킹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네. 내 유심이 남들한테 털렸으면 혹시 내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걸 제일 먼저 걱정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SKT 공식 입장과 그다음에 정보 보안 전문가의 의견을 좀 따라 보면은요. 네. 일단 유심 정보만으로는 사실 뭐 금융 정보가 탄로된다 이렇게 보진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 유심 자체에는 금융 정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화번호라든지 개통 관련 정보만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는 보안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 유심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는 개인 정보까지 같이 털렸을 경우 이럴 경우를 가장 이제 우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금융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유심 안에는 금융 정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커가 유심 정보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해서 그 사람의 개인 금융 정보까지도 만약에 탄로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금융 사고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스미싱 문자입니다. 그게 이제 확인되지 않은 문자로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유심이 일단은 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미싱 문자가 와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개인정보를 집어넣고 혹시 모를 금융정보까지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금액이 있는지를 이제 다 아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는 이 스미싱 문자로 인해서 이제는 나의 그 소중한 이제 금융정보라든지 금액들을 옮겨갈 수 있는 거죠. 예. 요즘에 이런 문자가 많이 옵니다. 예약한 유심 도착이라는 문자가. 그렇다면서요. 네. 아까 일부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네. 진짜 문자랑 가짜 문자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진짜 문자는요. 본인 확인을 위한 외부 링크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외부 링크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거를 꼭 따져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터치해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나오는 내용은 그냥 유심 교체 날짜랑 그다음에 장소, 주소 이렇게만 나오지 본인 인증 확인하는 얘기 없고요. 특히 본인 확인은요. 공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매장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부터 시작해서 신분증 사진 찍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다라는 거 좀 예. 말씀드리겠고 예. 만약에 피싱 문자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침해 대응 센터라고 있습니다. 118번인데요. 이쪽으로 꼭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외부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는데 링크를 눌렀다가는 내 계좌 정보까지 다 털릴 수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이걸 조심해라. 네. 자, 그다음 이제 뭐 계좌에서 당장 돈 빠져나갈 위험은 아무튼 극히 적다는 거고. 네. 해킹된 유심으로 복제폰을 만들어서 통화나 문자를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요. 이것도 사실 처음에 SKT 해킹이 있었을 때 가장 우려스러웠던 사항인데 지금 정부의 이제 조사에 따르면요. 가입자 식별키는 해킹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 심이 누구 거다라는 거. 유심이 누구 거라는 것은 털렸는데 예.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는 사실상 이번에 이제는 뭐 해킹되지 않았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단말기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별자 코드와 단말기 고유 식별 코드까지 같이 만약에 해킹이 됐다 그러면 복제폰이 클론폰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다행히 그중 하나는 사실상 해킹되지 않았다. 그래서 복제폰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거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겠고. 예. 그래서 이제는 SK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복제가 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이게 통화가 되는 거예요. 복제폰이 만들어져서. 그럼 이건 이상 거래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망이 자동으로 차단된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내가 갖고 있는 연락처나 뭐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다 유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은요.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네. 이런 거죠. 저도 이제 SK를 쓰다 보니까 음성 녹음 기능이 너무 편해서 자동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럼 내가 저장된 음성 통화 요것도 같이 해킹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얘기가 야 A. 음성 녹음, 통화 녹음 파일 이거 다 해킹돼 갖고 다 뚫렸다. 서버가 뚫렸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있는데 SKT의 공식적인 입장은요. 음성 녹음 파일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뭐 공식적인 입장인 거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T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좀 주의사항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앵커 그 시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확인되지 않는 링크 누르지 마라. 네, 링크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재부팅 유도 문자도 옵니다. 그러니까 재부팅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클론폰이 그러니까 복제가 되려 그러면 복제가 되면 일단은 그 사람이 해커가 만약에 복제됐다 그러면 내 폰을 그대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부팅하는 순간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냥 아예 조작이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재부팅해라라는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오면 그것들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거 배터리 방전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전되면 재부팅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 이게 배터리도 잘 체크해 주시고 재부팅 절대 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재부팅 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재부팅했을 때만 문제인 거지. 네. 자기 필요에 따라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것도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이게 재부팅이 되면 시스템이 이제 어이구, 껐다가 세상에. 켜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복제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클론폰이 만들어지면은 똑같은 폰이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뭐 문자 뭐 하고 있는지 통화 뭐 있는지 보이는데 예. 주도권을 갖고 하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재부팅하는 순간 이제 그쪽이 주도권이 돼서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재부팅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는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유심 제고 안내 문자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되지 않는 문자들 이런 것들은 절대 누르지 말아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예. 유심 보호 서비스. 요게 지금 핵심이었는데 유심 보호 서비스가 최근에 이제 SKT가 다시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이거 자동으로 하겠다. 그래서 14일까지 하루 최대 120만 명씩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쎄 이거는 뭐 굳이 신청 안 해도 한꺼번에 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는 하루 만에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럴 텐데 이게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금 120만 명씩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14일까지는 완료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또 하나의 뉴스가 요새 부동산 매물을 고객과 함께 보러 다니는 일명 임장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이때 중개업소 그 관계자한테 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이 아주 관심이 뜨거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임장으로 갔을 때 보통 공인중개사를 만나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물건을 소개해주고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같이 보러 가죠. 보통.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를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냥 공인중개사 협회의 협회장이 했던 목소리였는데 예. 그러면 5천 원씩 예를 들어서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정말 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는 얘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아무튼 한 푼도 안 냈는데. 안 내죠. 예. 그래서 이제는 거래가 되던 안 되던 간에 일단은 이 수수료는 내지 않았는데 근데 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저는 예. 충분히 이해는 가요. 뭐 때문입니까? 요즘에 임장 크루가 인기입니다. 뭐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세요. 20대, 30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현장 실습 받는 것처럼 현장 나가서 물건을 보러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집 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혀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공인중개사 분들은 생계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가짜 고객을 만나서 같이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예. 시간 뺏기죠, 힘 뺏기죠. 근데 사실 그걸 걸러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수수료를 받겠다는 거고, 요즘에 저도 많이 느끼는데 임장 크루가 너무 많아진 게 진짜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임장 크루가 남녀가 만나는 어떤 미팅의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세상에 또 이게 별일이 다 있네.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이 옵니다. 남녀가 왔는데
딱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이거 물건 좀 보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필수적으로 남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또 이렇게 불꽃이 튑니다. 또 그러면서 또 연인 관계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장 크루가 단순히 공부를 넘어서 남녀가 만나는 장소?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되면 진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런 말 나올 만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죠. 예, 반대하는 분명히 입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비스 질이 낮은데 이 수수료까지 받으면은 이 공면하는 거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러면 가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가 그렇게 되면 직거래가 많아진다. 이미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죠. 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거래 같은 경우가요, 통계를 봤더니 한 어플에서요, 플랫폼에서 3년 만에 이 직거래 건수가 200건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200배? 예. 와. 그러면은 지금 직거래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수료 받는다? 그러면 직거래하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찬반론이 팽팽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미국 안에서도요, 사실 이런 비슷한 어떤 시스템이 있긴 있습니다. 어니스트 머니라고 해갖고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짜를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도 아마 건설적으로 논의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공인중개사 분들의 어떤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만 보여주고 이게 아니라 컨설팅 명목으로 해서의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의 질. 근데 물론 뭐 공인중개사분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5에서 6%인데 우리나라는 최고가 0.9%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차이가 있어서 할 말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과제를 분명히 저는 이 협회가 좀 안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임장 크루라고 하는 참 듣도 보도 못하던 새로운 문화 때문에 이제 또 별 쟁점이 다 생기고 있는 그런 상태로군요. 자, 권혁준 경제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예, 금주의 뜬 인물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되죠, 대법원장은.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1심과 2심을 통해서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633 원칙에 비해 장기간 지연된 이재명 후보의 사건, 국민들이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고 금주의 뜬 인물로 꼽아보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뜬 인물. 아무래도 정치권에선 한덕수 이제 전 총리가 됐는데 대선 출마를 뭐 가시를 떠나서 일단 선언을 공식화했고 이 통상과 경륜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내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도 다소 좀 복잡하게 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2주에 좀 뜬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자, 금주의 진 인물로 갑시다. 송영훈 변호사. 진 인물은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지금 이제 명제 경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어울리는 상황이 됐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백현동 허위 발언 그리고 골프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비유하자면은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약물이 검출됐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 다만 그 공문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아직 도착하기 전이어서 여전히 출발선에 서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미 부정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의 진입물로 선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앞에 사자성어가 뭐예요? 명제경각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거죠. 자, 장유미 변호사. 저는 진입물로 조이대 대법원장을 네, 꼽아봤는데요. 네. 사법부가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냈어요. 합의 기일이 2번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하루는 표결에 붙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더 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판결문을 보면 현직 부장판사분도 이제 공식화해서 의견을 냈던데 법원은 최소한의 공정성과 그리고 공정해 보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대선 국면에서는 사법 자제 이런 부분의 요청의 목소리도 있는 부분이 사실이죠. 대단히 무리수를 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사법부가 대선 판국에 그냥 한복판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사법 불신을 상당히 초래했어요. 이거 나중에 사법 개혁의 단초가 되겠지만 이 불신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이런 무리수를 대법원장이 사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때도 내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이 좀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심이 판단을 해야 되고 넘어갈 때 또 연구간의 어떤 보고서를 보고 대법원장이 채택을 하는 건데 굉장히 속도전을 냈을 때는 사실 이재명이라는 이 정치인을 제거하고는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법원은 판단을 하는 데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 자, 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두 분 이야기를 더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뭐 지난주나 뭐 거지지난주 이런 얘기를 하면서 633이라고 하는 즉 고법 판결이 나고 대법원에서 3개월이라고 하는 걸 적용시켜 보면은 6월 26일인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6월 3일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대체로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런 전반적인 예상을 깨고 선고기일을 잡았고 네. 또 예상을 깨고 선고기일을 잡으니까 그러면 그냥 다들 빨리 무죄를 확정하려고 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워낙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네. 굳이 뭐 6월 26일보다 훨씬 당겨가지고 대선 이전에 판결을 할 이유가 있어? 이런 전망이 더 지배적이었는데 또 그 예상을 지배적 예상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조속히 해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나서는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선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633 원칙은요. 개별 심급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을 각각 6개월, 3개월, 3개월 내에 끝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거 사건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당선이 됐으면 그 직을 부당하게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중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야 하는 사람이 계속 선거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3심을 통틀어서 1년 안에 끝내라. 라고 하는 것이 633 원칙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앞쪽에 632 된 게 아니고 27-4가 됐어요. 그래서 하급심에서 부당하게 장기간 지연된 것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가진 사법자원을 총동원해서 조기에 바로잡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부분이 대법관 2명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5명의 보충 의견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앞에가 늘어졌으니 우리라도 빨리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법문이요. 1, 2, 3심 합쳐서 1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를테면 심급별로 왜냐하면 3심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3심제 3판 승부 뭐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는 대법원의 최종 법률심으로서 충실히 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선거법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동안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을 준 겁니다. 앞에 재판이 늘어졌다고 대법원에서 하루 이틀 상간에 뭐 판단을 내리는 게 정당화된다는 논리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주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무도 한 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혼란을 가중했죠. 이 부분이 유죄 확정이 되기도 스케줄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불가능이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과거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김태정 검찰조장일 때 YS 말기에 이제 DJ와 관련한 무슨 비자금 수사를 하는데 검찰총장이 선언을 합니다. 수사하지 않겠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비화로 이건 대통령 전직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지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게 정치 행위를 한다라는 의심을 받는 것조차 그냥 저하지 않았어요. 이번 사법부는. 왜냐하면 이 현직에 계시는 많은 이제 판사님들도 올리는 글이나 SNS에서 의견 표명하는 걸 보면 나 30년 판사하는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도 보면 5월 15일 날 또 첫 기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우편 송달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그냥 이 법원 직원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는 아주 속도를 엄청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선 전에 자기네들의 이 의중을 어떤 굉장히 사법적으로 사실상의 뭐 쉼표 정도는 찍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권자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을 법률을 도구화해서 이야기한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어서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 변호사 말대로 앞에가 늘어졌으니 대법원이라도 빨리 해야 한다라는 순전히 사법적 판단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 장유미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대선 이전에 반드시 판결을 내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대선 이전에 그것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 정치적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고려하고 알면서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행위이다라고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이 정상적으로 의견을 내고 협조를 했겠습니까? 이거 12명의 대법관들이 전부 다 의견을 내고 10대 2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5명의 대법관이 적극적으로 보충 의견을 내서 자세하게 반박하기로 했어요. 자, 민주당 쪽에서 자꾸 지금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에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실제로는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가자마자 재판 연구관들이 투입돼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흔적이 보충 의견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 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전원합의체 회부되기 전부터 이미 대법관들이 다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원합의체 회부도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회부를 했지만 전원합의체가 심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공감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5명의 대법관이 보충 의견에서 이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간 뒤에 5주 만에 판결이 나왔거든요. 5주 동안 검토하면 충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상세하게 심리했고 2심에서 상세하게 심리를 했고 이 대법관들은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얘기까지 다 받아든다 손 치더라도 또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국민들의 지적은 10명 대법관 전체가 일치된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 어떻게 보세요? 이분들도 각자의 정견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통일적으로 정치적 행동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 시점에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도 부정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지금 이게 발언 자체는 2021년 10월에 있었고요. 그다음 골프 발언은 2021년 12월에 있었죠. 기소가 2022년 9월 8일에 됐습니다. 지금 벌써 만으로 3년에서 딱 4개월 빠지는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났어요. 자, 2021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1년 늦어져서 2021년에 있었습니다. 파리올림픽 2024년에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약물 복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가 3년 동안의 약물 검출 결과가 안 나와서 파리올림픽에 다시 출전했다. 그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경쟁하는 선수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관중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 절차를 되게 자세히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전원합의체는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다음에 기록 검토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뭐 5주 차에 접어들었으니까 충분히 숙고했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전원합의체. 전원이 다 들여다보는 사건으로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온 게 맞아요. 그 전에 들여다봤다라면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않습니까?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도 되기 전에 심리에 들어갔다고요. 자체적으로 기록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대법관 한 명 한 명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한 번이라도 일람했는지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원래는 형사소송은 전자기록으로 안 되는데 일부 사건은 허용이 되거든요. 이래서 전자기록으로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한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정확하게 수기하고 수거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튼 반대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 듣고 아니 잠깐 이제, 이 부분은요. 제가 법조인으로서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도 우리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기록이 5만 쪽이든 10만 쪽이든 대법관이 그거 다 직접 읽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1년에도 1인당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기록 전체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안 봐요. 더더군다나 상고심이라고 하는 것은 속심,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에서 했던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급심이 잘 됐는지를 판단하는 이른바 사후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원심의 판결문이죠. 그리고 1심 판결문이 결론이 정반대인 사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법관들로서는 이 둘을 대비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려 예. 대법관이 기록을 안 봐도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기록을 안 봐도 된다는 게 아니고 기록을 자, 보는 자. 방법이 모든 페이지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는 게 아니라는 자, 거죠. 잠깐만요. 어떤 판결에 대한 그 의미 두 분 성격 규정을 좀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뭐 보도들이 많이 쏟아집니다만 그냥 한마디로 대선 전에 재상고까지 끝내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0%다. 동의하시죠? 불가능합니다. 네, 그건 제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는 즉 그 후보자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결과는 대선 일 전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정확한 결정을 내놓고 이 84조에 따르면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그러니까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게 많은 헌법 교과서에는 나와 있기는 해요. 뭐 성낙인 교수 교과서, 이호원, 한수웅, 뭐 김하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재판까지 넣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도 의견이 갈립니다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확립된 부분이 없고 다만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없다 보니까 특수한 직책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 권위를 확실히 해야 하고 나라의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설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 보면 아무리 사법부도 입법부도 다른 행정부도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법부 한 재판부가 뭐 대통령을 오라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 이 헌법 84조는요. 1948년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던 조항입니다. 재헌헌법 67조에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헌법을 처음 만들 때 과연 이렇게 여러 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상정했겠는가? 이거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48년 그 무렵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까? 김구 선생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형사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만든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걸 헌법 84조를 유리하게 해석해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 스톱된다. 그렇죠.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하겠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위인설법이에요. 한 사람을 위한 법안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서 민주당 내에서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던 그런 이재명 후보를 보위하려고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성영훈 변호사는 그 헌법 84조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 재판은 진행되는 게 옳다 이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게요. 형사 피고인이 재판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인 건 아닙니다. 그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그러면 그걸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뭐 대통령 당선인 네. 신분이 되면 대통령 취임을 했겠죠. 네, 네. 그래서 자격으로
이 재판을 계속하는 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지금 그게 제일 가능한 시나리오 같아요.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전압 그 결정이 나올 때 혹시 헌법 84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대단히 어색한 거예요. 저희가 보면 그걸 뭐 빨리 선고하는 이유의 설시로 쓰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아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내가 이 권한을 대통령이라는 것도 기관이니까요. 이 권한을 침해받았다라는 권한쟁의 심판의 하나의 일환으로 제기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위헌이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 대통령이라는 건 직무에서 배제하는 아주 공식적인 절차는 이제 탄핵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부수하는 무슨 형사 절차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최고로 국민들이 선출했다는 걸 압도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권한쟁의 심판이 되면 이거는 권한 침해가 맞다라는 그런 주문이 송영훈 나올 것 변호사는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가더라도 재판 계속하는 게 옳다라고 나올 거라고 본다. 일단은요, 이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하려는 시도의 심각성은요,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할 때는 결정으로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투려면 검사가 항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검사가 그거 항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장들이 아마 일선 검사가 그런 항고한다고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형사 절차 내에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형사 재판들은 공동 피고인이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위증했다고 판단을 받은 김모 씨가 있죠.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동 피고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중에 누군가가 아니 왜 내 재판만 계속 진행이 되냐. 이거는 불합리하게 특정한 피고인을 차별 취급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가지고 헌법 소원을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과연 그 공동 피고인 중에 누군가가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입법 권력을 남용해서 한 사람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버리면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 대단히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재판부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은요. 자, 지금 그동안에 민주당이 숱하게 검사 탄핵도 했는데 법관은 판사 탄핵으로 보복당할 가능성을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건 대법원입니다. 예. 그런데 엉뚱하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밤 10시 반에 탄핵 소추하면서 보복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권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법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낸다. 그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숙고하셔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재판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거고 네. 그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할 거다라고 이제 네, 장 변호사는 전망을 하는 얘기했는데 거고, 예. 어떤 경위가 됐건 헌법재판소에 가면 헌법재판소는 재판 계속하는 게 합헌이다라고 할까요? 그 전에요. 저는 그 형사소송법 306조를 민주당이 개정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제3고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266조 1항을 보면요. 자꾸 말씀이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거 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로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3고심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건이 올라가고 나면 이미 지금 전압에서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며칠 만에 제3고심 판결이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직선거법 266조 1항에 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거법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미 공직에 임용됐어도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따져볼 여지가 그럴 시간이 없다?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법을 바꿔서 아예 공판 절차를 정지시켜버리겠다. 그렇지 않죠. 이제 만약 고법에서 당선 무효형 이상인 판고가 네, 되고 맞습니다. 예. 그것이 선고가 설령 뭐 대선 이전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제3고 절차에 들어가면 만약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면 네. 제3고 절차에 임하지 않겠죠. 상고 이유서나 이런 걸 제출을 안 하겠죠. 그걸 제출을 안 하면 대법원에서는 이 제출을 해라라고 독촉을 하든지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재판을 속게 하는 거겠죠. 그죠? 20일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형사소송법상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그 20일은 불변 기간이라서 그 기간 안에 안 내면요. 상고 이유서 부제출 기각이라는 게 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송 변호사는 지금 거듭 주장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헌재에 가서 따져볼 여지도 없이 아마도 유죄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즉각 상실하게 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예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네. 법을 바꿔서 재판을 다 스톱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심각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법을 바꿔서 재판을 스톱시키면 그때는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죠. 못하죠. 헌법재판소로 가기도 어려운 거다. 아까 그렇게 주장하셨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 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법도 지금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리 반대 진영이어도 추정에 근거해서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되면 검사 탄핵, 민주당이 되면 법관도 탄핵할 거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상고 재상고심 가서도 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고요. 지금 이 법은 민주당만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해석이 갈리긴 합니다만 예. 이 부분을 법적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사법부 한 재판부에 의해서 대통령이 좌지우지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공백 상태였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개정하는 게 물론 말씀 주신 대로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 1인을 위한 그런 입법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단 대한민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저는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인미 변호사 해석은 좀 들어봤고 뭐 한간의 많은 주장들은 대법원 스스로가 만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계속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해석도 있었고 네, 네. 뭐 재판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게 민주당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오늘 아무튼 성룡은 변호사는 대법원은 재상고심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당선됐어도 불구하고 유죄를 확정 지으면 즉각 공무원직 박탈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시각을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죠?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아까 추정에 근거해서 논평했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의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검사, 조상원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지금까지 탄핵 소추 안 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안 했습니까? 다 법관과 검사에 대한 예, 예. 탄핵 소추를 해온 것이 팩트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무튼 가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 이렇게 뭐 이런저런 가능성을 점쳐보는데 오늘 송 변호사의 주장은 법률상 대법원은 그냥 확정 지을 것이고 당선됐더라도 곧 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옳다라는 주장까지 일단 한번 전해드렸어요. 정말 그 가능성이 그대로 될지는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희망회로라고 현재까지는. 생각합니다. 1시 37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들어 정체 구간이 지방 쪽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에서 안성분기점 사이 정체고요. 이후 입장에서 주감 휴게소까지 65km 구간이 쭉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 도동분기점에서도 속도가 내려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조남분기점에서 팔탄분기점 쪽으로 정체고요. 다시 서평택에서 군산 사이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입니다. 서안성에서 안진터널까지 정체고요. 이후 대소분기점과 또 제천분기점에서도 속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문경세제 터널에서 문경 휴게소 사이 꽉 막혀 있는데요. 문경세제 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들 영동고속도로입니다. 마성에서 여주 분기점 사이 속도가 더디고요. 또 강원권에서는 문막에서 원주 또 새말에서도 속도 많이 내려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미사부터 정체가 시작되고요. 강원권에서는 춘천 분기점과 또 동홍천 일대 막힙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도 광주 휴게소에서 대신터널 사이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가장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당일에 언론에 대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는 말을 했죠. 금주의 한마디로 가져와 봤습니다. 왜 이 말을 가져왔냐면요. 자,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8대 0으로 파면 결정을 한 것. 당연히 우리 사회 전체가 승복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승복했고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그 승복을 전제로 정치적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요. 10대 2로 판결한 것은 승복의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지점을 굉장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공당의 대표를 얼마 전까지 했던 분이고 이번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다. 글쎄요. 많은 상당수의 형사 피고인들이 본인의 생각과 다른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사회가 헌재 결정에는 승복하면서 대법원 판결에는 이렇게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저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 이야기를 좀 꼽아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 협상을 끝내서 선거 운동하려는 것을 이제 미국 측이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많은 조간에서 이제 헤드라인으로 뽑기도 했는데 예.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 현지 미국 기자들이 묻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관세 협상을 하는데 이 지금 한국, 일본은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좀 이 협상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무역 협상을 끝내서 그걸 토대로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한 걸 우리가 알게 됐다. 더 속도를 낼 거다. 여기서의 주어는 그리고 여기서 비어 있지만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는 건 아무래도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왜냐하면 외신 인터뷰를 해서 관세 협상에 임하기 전에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국가고 저는 동의합니다. 금융, 경제, 많은 산업 분야가 미국의 지원으로 성장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미국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재부 등등의 부처 내부에서도 왜 미리 협상력을 낮추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해서 선언했습니다만 지금 직전까지 어쨌든 관용 차량 그리고 혈세로 다 이제 이동을 하고 그랬다는 건데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기로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런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대권과도와 연결지어서 사과했다는 말이 그냥 내부에서 비판으로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측으로부터 사실상 확인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꼽아봤습니다. 뭐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그 발언의 진위 여부나 뭐 정치적 파장을 떠나서 미국의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부적절해 보이긴 하죠. 정말 네. 한미 양국 간 협상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협상의 일방이 자기네 주장을 외부에 이렇게 공개리에 공표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교 결례인 측면도 있고 아무리 그러니까요. 뭐 외교적으로 있을 수 기자들의 없는 발언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싶은. 일종의 뭐 블러핑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는 글쎄요. 분도 계시고 자기네 협상에 유리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또 말을 그랬다는 해석도 거짓말을 지어낼 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그래도 한덕수 대행 그리고 저희 산자부 기재부 이제 장관들이 다 가수했는데 정말 없는 사실을 지어냈겠느냐라는 의혹도 뭐 일부분에서 나오고 어쨌든 미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또 이런 발언을 꺼낸 그런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제가 보입니다. 제 발언을 시작할 때 진위 여부를 떠나서라고 표현한 게 네. 정말 우리 협상팀이 그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협상 파트너인 미국의 장관이 공개적으로 대외신 다 들으라는 듯이 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한국으로서는 기분 나쁘죠. 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몇 시간 후면 확정될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그리고 단일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내부 사정이 예. 밝으시니까. 일단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은요. 저는 별로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대행의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은 물론 민주당 때문에 초래됐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나온 것을 왜 그날 밤에 경제부총리를 탄핵소추하는 걸로 보복을 합니까? 이건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엄연히 승복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리고 자, 윤 전 대통령이 밤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줬습니다.
저도 그날 밤에 국회에 달려갔기 때문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밤 10시 반에 뭘 했죠? 10시 28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표 냈잖아요. 그거 4분 뒤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밤중에 국회에 모여서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밤 10시 반에 계엄 선포하는 거나요. 밤 10시 반에 1시간 반 뒤면 대통령 권한대행 될 사람을 탄핵소추하는 거나 다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잘못된 일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는지는 따져야겠죠. 그런데 왜 제가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보냐면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초래할 걸 몰랐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그냥 사표 내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이라고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의 책임이 대단히 크지만 한덕수 전 총리도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 직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으면서 책무를 다했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단일화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뭐가 바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장 변호사? 저는 뭐 한동훈 대표님 돕고 계시는 거 알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고요. 이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5대 5와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당원이고 보수 그리고 좀 계속 당에 계셨던 분들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뭐랄까요? 그 반감 이런 게 사실 넘을 수 없게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갇혔던 게 또 유승민 전 의원이기도 했는데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고 물론 뭐 상승세다. 그리고 토론회에서도 저도 더 이제 좀 우월성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5대5와 관련해서 딱히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은 약간 기류가 변한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한덕수의 진심인 당원들이 볼 때는 유기적 결합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김문수라는 후보가.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그 방식이 뭐 콘클라베 방식이 되든 무슨 여론조사를 하든 이런 부분이 되더라도 아마 한덕수 대행이 쪽으로? 지금 추세로라면 단일화될 거다.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선 제일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국민의힘 몫으로 나온 패널인데요. 네, 네. 이건 뭐 김문수 후보가 되나 한동훈 후보가 되나 오늘 지금 오후 한 3시 45분쯤에 2시간 뒤에 확정되는 국민의힘의 후보는 국민의힘의 77만 책임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입니다. 예. 그리고 8강, 4강 결승까지 마치 토너먼트처럼 그랬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후보인데 그 후보 보고 돈도 몇 억씩 냈고. 3억 원씩 냈습니다. 기탁금으로. 예. 그런데 내일 당장 그 후보 보고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해라. 그것 당원들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요. 마치 한쪽 그 토너먼트 대진표에 부전승으로 끝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양상이에요. 근데 그런 그림이 상당히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선출되는 후보는요. 컨벤션 효과를 좀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4일, 5일, 6일 계속 연휴잖아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확정된 후보로서 많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네.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엉뚱하게도 당 밖에 있는 무소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 전략적으로도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후보 등록일이 11일인가 그런데 네. 그것보다도 더 전인 7일까지는 해야 된다. 왜냐? 돈 문제가 걸려 있다. 무슨 돈이냐? 그러면 선거 공보물을 뭐 인쇄해야 되고 뭐 유세 차량을 미리 계약해야 되고 그런 마지노선이 뭐 7일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백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우리 네. 그 장민 변호사 보시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만약 확정되면 바로 그 며칠 사이에 그냥 한덕수로 끝나버릴 것 같다? 저는 뭐 며칠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일 이전에 된다? 7일 이전에 그런데 어쨌든 11일 이전에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더 지체가 되면 그 투표 용지에 뭐 그렇죠. 기재가 되고 안 후보 되고 등록 뭐 각각 이래서 했다가 할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11일 이전에는 마침표를 좀 찍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컨벤션 효과니 뭐니 누를 시간이 충분히 공당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보면 그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한덕수 개인적으로 대행이. 봐도 뭐 김문수가 됐건 한동훈이 됐건 우리 송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토너먼트 다 끝내고 막상 후보가 됐으면 당장 단일화
시간 좀 끌 것 같은데요. 아, 시간이 좀 걸릴까요? 끌 것 같아요. 누가가 되더라도.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원래는 김문수 후보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는 단일화 할 거다. 그리고 거기 있는 뭐 박수영 의원님이나 뭐 장동혁 의원 이런 분들도 가교 역할 자처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표를 얻었는데 이제 시간이 임박하고 그러니까 약간 주춤하는 또 말씀을 그러니까요.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 뭐랄까요 외풍이랄까 그리고 이른바 친윤계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덕수라는 이 정치 카드를 정말 필승 카드로 생각해서 밀고 있나 그렇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본인들의 당내의 이 권력, 당권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앞둔 공천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친윤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도 이런 맥락으로 이제 짚어주시던데 저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당리당략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맞설 이런 또 고민이 없진 않다 보니까 이 한덕수 대행이 급부상하고 있는 거를 좀 없는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고 지금 상승세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분위기랄까요?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하면 시기를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예. 어렵습니다만 좀 모아지는 분위기는 있는 것 큰 같습니다. 흐름은 한덕수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다. 그 얘기인 거고. 제 느낌입니다. 송영훈 예. 변호사는 아무튼 누가 후보가 됐건 또 공당의 후보로서 치열한 경쟁 끝에 후보가 된 사람은 시간 끌 거다. 제 생각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의 기본과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의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봐요. 김문수 후보도 지난번에 한동훈 후보와의 마지막 결선 토론에서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할 거냐라고 하니까 그럴 의사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단일화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워딩을 뭐라고 썼냐면 늦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늦지 않게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1996년에 국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30년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워딩을 늦지 않게라고 골라 썼다는 것은 본인이 후보가 되면 예. 바로 단일화 협상에 임할 의도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건 일단 시간은 끌 것이고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필 거겠죠. 이재명 대 누구의 숫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제 뭐 그거의 추이를 좀 먼저 첫 번째 살피겠죠. 그리고 이제 당원들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것도 바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매우 크게 좌지우지 되겠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시간은 좀 걸리는 건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대세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도를 단순화하기 위한 과정들은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당선되려고 나온 분들이에요. 물론이죠.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칠 건데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의 문제고 공당에서 당원과 국민의 투표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가 오늘 선출되고 내일 당장 단일화한다? 상식에 반합니다. 안데 장유미 변호사는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한 논평은 안 했는데 그 얘기 한마디 하시고.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누가 봐도 새치기 가로채기예요. 부전승으로 올라가겠다는 거고 본인은 외부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뭐 어젠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뽑아달라고 이야기한다. 이 내란과 관련해서 피해자 혐의가 있고 이 정부의 2인자로 초대 총리로서 지금까지 재직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금 말 한마디 없이 반성 없이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했을 때 그냥 국민을 대단히 얕잡아 보는 행위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들은 그럼에도 좋아하죠. 진심인 것 같아요. 예. 결국 정치는 국민이 좋아해 주셔야 성공하는 거니까요. 예. 뭐 어제 출마 선언하신 분께 뭐 제가 더 과한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02년에 정몽준 후보도 못했고 2012년 안철수 후보,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상당히 힘든 길이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넘어야 될 산은 많을 것이다. 기왕에 뭐 출마를 하셨으니까 열심히 잘해서 그래도 뜻한 바가 있으시기를 빕니다. 현재로서는 무소속이죠. 그렇죠. 그리고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아마 무소속 후보로 일단 등록은 하겠죠. 그것도 저는 확실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자금과 조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 누구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 보여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 그 100%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래요. 저는 100%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지금 뭐 전직 국정원 뭐 누구가 도와주니 심지어 뭐 친윤계가 결합해 있는 건 공지의 사실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의중까지 뭐 실려 있다 그러니까 뭐 조직과 자금의 문제는 크게 이 등록에 있어서 변수가 알겠습니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오늘 확정되는데 벌써 뭐 며칠 사이에 또 누구랑 단일화할 거다라고 한 얘기들, 그리고 조금 전까지 대통령 직무대행 하던 분이 사퇴를 하고 내가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오고 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나머지 대선의 최대 변수는 이거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양수경이 부르는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함께 듣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장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